됐어. 존댓말.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두 번째 순서를 맡았는데 저는 일단 처음에 준비한 게 이제 진영이가 워프 까는 법에 대한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워프가 뭔가, 그러니까 원래 이거부터 하는 게 맞는데 사실 제가 워프가 뭔가랑 이제 어떤 느낌인지 그런 걸 설명하는 파트거든요. 이게 좀 여러분들한테 가장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약간 핵심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맡았는데 여긴 그래서 일단 그 전에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랩실에 들어왔을 때 다짜고짜 워프를 깔고 매뉴얼을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깔았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많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이 이제 모델이 뭔가 난 모델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모델을 깔고 매뉴얼 만들어야 되겠다. 처음에 제가 어렸던 게 모델이 뭔가 그리고 뭐 재분석 자료, 분석 자료이 뭔가 예측은 뭔가 RCM, GCM 뭔가 그런 개념들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앞에 추가를 했어요. 이걸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너럴한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워프 그 다음에 이제 워프의 스페시픽한 특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IC 학생들은 이랑 태우는 이 자료를 갖고 했었지. 이거 누가 설명? 경민이가 했었나? 두 번 듣는 것도 괜찮아? 얼마나 걸리는데? 아니 금방 하면 하려면 뭐 금방 하는데 태우는 안 들어도 돼. 아니야, 알 것 들어도 같은 시간 낭비 같은 거. 일단 들어보고. 그게 들었던 사람 사실은 우진이가 좀 많이 열심히 들어주면 좋겠고 IC 학생들이요. 이제 동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태우. 그래서 이제 워프 모델이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지형 자료랑 기상 자료를 합쳐서 어떤 계산기에 넣어서 그걸 상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일단 이 밑에 설명하기 전에 모델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제 IC 학생들한테는 저번에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화학 실험이다 이러면은 뭐 용액 두 개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 직접 실험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날씨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 수가 없잖아요. 우리 날씨 상태를 예를 들어서 뭐 울산에 비가 50mm 적게 오면은 뭐 내년 여름에 온도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비를 조절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델의 역할이 뭐냐면은 안녕하세요. 내용밖에 안 하는 거야? 네. 모델의 역할이 뭐냐면은 그 가상의 대기 상태를 컴퓨터에다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입맛대로 바꿔주면서 실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가상 대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왜 제가 계산기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그 안이 다 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계산기에다가 우리가 뭐 더하기 뭐는 뭐다 넣으면은 답을 알려주잖아요. 모델이 약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델이라는 게 하여튼 그런 거고. 야, 나가니까 동욱이 얼굴이 무섭다 보니까. 아니 원래 이렇게 하고 있었어. 열심히 하세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크게 모델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모델으로 날씨를 예측하는 거 그리고 모델으로 날씨를 상세화하는 거 이렇게 두 개에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개념이 GCM과 RCM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CM 같은 경우는 글로벌 서큘레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전지구를 커버하는 도메인이고 RCM은 전지구 중에 조그만 부분을 커버하는 건데 이제 이 그림은 일단 나중에 설명을 하고 GCM 같은 경우에는 초기 조건만을 가지고 앞으로의 날씨 상황을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GCM 모델이 있으면은 초기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의 상태, 그러니까 18시간 이후의 상태를 알려면은 모델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의 상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변화율을 넣어줘요. 변화율, 어드렉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간과 속도를 알면 거리를 얼마나 많이 가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속도가 여기서 변화율이 되겠고 이제 시간이 뭐 초기 조건이 되는데 하여튼 초기 조건 어떤 상태를 넣어주면은 여기다가 이제 변화율이랑 시간을 곱해져가지고 18시간 뒤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모델에 이제 그런 편미분 방정식 식들이 들어있고 그래서 GCM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조건만을 가지고 18시간 뒤에 예측 결과를 만드는데 전 지구적으로
근데 RCM은 일반적으로 GCM에서 계산된 저해상도의 인자들을 바운더리 컨디션, 경계 조건으로 받아서 결과를 산출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일단 GCM과 RCM 모두 이니셜 컨디션이 있어요. 근데 RCM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 GCM과는 다르게 6시간마다 GCM으로부터 바운더리 컨디션을 받아서 계산을 합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좀 더 표현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은 이게 GCM이 커버하는 영역이고 RCM은 이만큼을 이제 RCM이 커버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00시부터 18시까지 예측을 한다고 하면은 GCM은 그냥 여기서 계속 계산을 하는데 RCM 같은 경우는 6시간마다 이 GCM에서 계산된 자료를 이렇게 받아와요. 그래서 계산을 하는데 설명을 안 한 게 있는데 GCM이 RCM보다 해상도가 일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해상도, 화질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RCM은 GCM보다 화질이 좋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경계 조건으로 화질이 안 좋은 자료를 받아서 RCM에서 그걸 화질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말했던 상세화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RCM은 독자적으로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GCM의 예측 결과를 상세하는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RCM의 상도가 GCM에 비해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랩실에서 하는 게 상세화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기상청에서 날씨 예측을 하잖아요. 내일의 날씨는 몇 도다 몇 도다. 이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예측 자료는 다 GCM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상청에서 예보할 때는 RCM으로 상세화를 해서 더 정확한 자료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날씨 예측, 그러니까 폴캐스트는 GCM에서 하고 그 폴캐스트된 자료가 이제 6시간, 12시간에도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폴캐스트 자료를 RCM이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받아서 상세화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좀 더 정확한 날씨 예보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저도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이거를 알아야 이제 왜 우리가 RCM을 돌리는지 이거에 대한 좀 이해가 쉽거든요. 그래서 왜 굳이 RCM을 쓰는가? 그러면 그냥 GCM 쓰면 되는데 날씨 예측을 할 때 일단 말했듯이 실시간으로 날씨 예측 결과를 이제 GCM에서 나온 예측 결과를 더 상세하게 정확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쓰는 거겠죠. 근데 이게 여기 가로에 써져 있는 말이 뭐냐면 만약에 GCM으로서부터 받은 날씨 예측 자료를 RCM으로 다시 돌려서 이제 화질이 좋게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예를 들어서 내일 날씨를 예측하는데 화질 좋게 만드는데 이틀이 걸려요.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이제 상세하는데 시간이 빨리 걸린다고 치면은 RCM을 쓰는 게 유리하겠죠. 당연히. 이게 첫 번째 말이고 이제 두 번째 그래서 대부분의 기상 관련 기관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상청도 그렇고 뭐 이제 ECMWF 유럽 ECMWF나 미국의 엔스 엔카 이런 데서도 다 독자적으로 이걸 이제 오퍼레이셔널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항상 이제 GCM과 RCM이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GCM과 RCM 시스템은 이제 GDAPS랑 LDAPS라고 해요. 그리고 RCM을 쓰는 두 번째 이유는 예측하기도 있지만 예측하기 위한 메소도 있지만 근데 사실 이거는 GCM도 포함되긴 하는데 연구를 할 때 그러니까 예측은 이제 오퍼레이셔널하게 예측하는 거고 그 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RCM을 사용을 해요. 왜냐면은 물론 전에 그림을 보면은 이것들이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일 수도 있지만 이게 과거 그러니까 2015년 1월 1일 00시 2015년 1월 1일 06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과거에서 일어날 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 이건 아까 설명했는데 실제 대기 환경을 컴퓨터에 옮겨서 다양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과거 상황을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스터디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1980년부터 2000년까지를 모델로 싹 돌려가지고 뭐 바꿔본다든지 그런 실험도 가능한 거예요. 이건 GCM도 이 말은 사실 GCM도 가능하고 RCM도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한데 이제 실험할 때도 이 날씨 예측과 마찬가지로 해상도가 더 높고 직접 사용하기 용이한 이제 워프 같은 RCM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RCM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워프뿐만이 아니라 뭐 렉시엠, 뭐 MM5 뭐 되게 많은데 이제 워프가 굉장히 유저 프렌들리한 모델이에요. 그 심지어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실습을 할 수가 있다는 게 되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모델은 다루기가 엄청 힘든 건데, 근데 워프 같은 경우가 그런 거에 되게 편리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고, 어쨌든 이제 이런 기상 관련 연구를 할 때도 RCM을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RCM과 GCM에 대한 설명이고,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니셜 컨디션에 대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다들 중간에 이해가 안 되면 바로바로 손 들고 질문을 해도 됩니다. 말을 끊어도 돼요.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니셜 컨디션은 어디서 오는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니셜 컨디션이 뭐라고 했지? 초기 처음 상태라고 했잖아요. 초기 처음 상태는 그럼 어떻게 만드는 건가? 우리가 직접 다 입력을 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 이제 사실은 이게 GCM이 오늘 영영실 이니셜 컨디션을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게 어제의 플러스 24시간 예측 자료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어제 플러스 24시간 예측한 게 오늘의 영영시잖아요. 그거를 이니셜 컨디션으로 사용합니다. GCM은. 그래서 뭐 시스템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여기 뭐 마이너스 6시간 전에 예측한 6시간 예측 자료, 그건 이제 현재 영영시겠죠? 그건 이니셜 컨디션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런 모든 GCM에서 이루는 포캐스트 필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다음 장에서 또 설명할게요. 이제 재분석 자료와 예측장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재분석 자료라는 말, 예측 자료라는 말은 앞으로 이제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GCM은 날씨를 예측할 때 이니셜 컨디션을 뭘로 사용한다고 했죠? 전 타임 스텝의 폴캐스트.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폴캐스트 필드는 정확성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실제 대기와 비교했을 때 실제 대기에 비해서 정확하지 않겠죠? 예측 자료는. 그거를 이니셜 컨디션으로 써서 또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예측 결과가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냐? 예측을 좀 더 잘하려면은 좋은 이니셜 컨디션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갈비지 인, 갈비지 아웃.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니까. 또 그거를 거기서 예측한 GCM 예측장들을 RCM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사용해서 상생화를 하면, 그러니까 화질을 좋게 만들면 RCM도 안 좋아지겠죠. RCM 결과로. 그래서 자료동화 시스템이라는, 자료동화라는 여기서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시간이고 여기가 0시, 여기가 6시간. 그럼 여기서 이제 예측한 폴캐스트 필드를 이거를 사용해서 이제 6시간 후를 예측하는 건데, 그림을 그리면 대충 이래요. 근데 자료동화라는 게 뭐냐면 이 친구 있잖아요. 얘를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좀 더 좋게라는 건 뭐냐? 좀 더 현실의 대기 상태와 가깝게. 그럼 현실의 대기 상태랑 가깝게 만들어주려면은 이 저 빨간 동그라미 친 00식 폴캐스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측 결과를 폴캐스트 필드에다가 넣어주면은,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지금 현재에 있으니까 현재 상태, 그러니까 어제 마이너스 6시간에서 00시를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이 됐어. 그럼 오늘은 이제 오늘 관측이 뜰 거 아니야. 막 오늘 관측이랑 어제 예측한 오늘의 예측장이랑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관측이랑. 오늘 관측은 진짜 실제고 어제 예측은 좀 실제랑 다르겠죠. 그럼 얘를 이제 섞어주는 거야. 둘이 합쳐. 그러면은 조금 더 좋은 그게 나오겠죠. 그거를 가지고 플러스 이제 내일을 예측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자료동화거든요. 자료를 동화한다. 동화한다는 게 이제 섞는다는 의미인데, 영어로는 어시밀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써있듯이 이제 관측 결과, 그래서 뭘 많이 사용하냐면 이제 위성 자료나 레이더 자료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실제 대기 상황과 유사하게 만들어서 좀 더 질 좋은 관측 자료, 예측 자료를 만드는 걸 합니다. 실제로 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조금 더 정확한 폴캐스트 필드를 애널리시스 필드, 분석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분석이 들어간 거니까 우리의. 그래서 분석장이라고 하는데,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00시의 폴캐스트 필드가 나오고 나서 자료동화를 한 다음에 나오는 게 분석장이잖아요. 맞죠? 제대로 이해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타임 딜레이가 발생을 하겠죠. 분석장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줄여야 돼. 왜 줄여야 되냐면 이 애널리시스 필드를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되니까 좀 더 좋은 애널리시스 필드 가지고 폴캐스트를 해야 더 좋은 폴캐스트가 나오니까 이 자료동화하는 시간을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줄이고 줄여도 안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거를 예측에 안 사용하고 그냥 좀 더 그러니까 시간보다는 정확하게 투자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시간에다가 투자하면 이제 애널리시스 필드가 되고, 왜냐면 시간에 투자해 빨리 예측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난 예측을 안 하겠어. 이 애널리시스 필드를 좀 더 관측 자료를 시간을 나한테 많이 줘. 내가 더 이 관측 자료를 많이 섞어서 좀 더 정확하게 만들게 라고 한 게 리어널리시스 필드예요. 이거는 이제 애널리시스 필드보다 더 정확하고, 대신에 이거를 예측에는 사용을 못해요. 이거는 이제 뭐 만드는데 막 이틀 3일 걸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며칠 걸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이걸 이제 재분석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써있듯이 훨씬 더 개선된 기상상을 표현해요. 애초에 있었던 폴캐스트 필드보다. 근데 처리 시간이 오래 걸려서 GCM의 이니셜 컨디션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럼 어디다 쓰냐? 재분석장을 쓸 수가 있죠. 아까 RCM을 쓰는 이유 중에 두 번째, 기상 관련 연구. 그러니까 과거 케이스의 모델의 이니셜 자료로는 넣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내가 2015년 연구를 하려고 해. 근데 지금 2019년이잖아. 근데 2015년에 재분석장은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재분석장 만드는데 4년 걸리진 않을 거 아니야. 그건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이제 이니셜 자료로 리어널리시스 자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정확한 인풋 자료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리어널리시스 자료가 그런 의미가 있고, 지금 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무슨 일이세요? 지금 파일이 여기 있어가지고. 아, 네,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네. 저희 랩실에서 사용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게 이제 첫 번째 리어널리시스의 존재 가치고, 두 번째는 여기다가 쓰진 않았는데 두 번째 존재 가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울산의 온도, 이거는 우리가 백엽산 온도계로 측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은 500헥토파스칼의 지오포텐셜 하이트, 이거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까? 측정할 수가 없죠. 뭐 850헥토파스칼 볼티시티, 이건 우리가 진짜 그냥 내가 마음먹으면 측정할 수 있지. 라디오 존대를 띄워서. 근데 그것도 한 점밖에 안 되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전체 필드야. 일기도를 그려야 돼. 그럴 때 리어널리시스 자료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리어널리시스 자료도 엄밀하게 보면 실제 대기랑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500파스칼 지오포텐셜 하이트 같은 거는 관측을 내가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논문 같은 데서도 거의 옵저베이션이라고 가정을 하고 리어널리시스 필드를 사용합니다. 이게 리어널리시스 필드의 두 번째 존재 가치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도 뭐 2016년 폭염의 뭐 기압 패턴 이런 걸 보고 있는데, 그런 걸 할 때 이제 재분석장으로 보죠. 그렇죠? 관측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관측 자료가 없으면 재분석장 만들 때 관측 자료를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좋은 질문인데, 그래서 그 관측을 넣어주는 게 이제 자료동화잖아요. 자료동화를 할 때 넣어줄 수 있는 변수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했듯이 관측 자료가 존재하는 것만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로 자료동화를 해서 넣은 걸로 다시 모델을 돌리면은 이제 모델에서만 나오는 변수들이 나오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한 게 이제 리어널리시스 데이터예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자료동화를 할 때 500헥토파스칼 지오포텐셜 하이트를 넣어주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넣어서 돌린 모델이 이제 리어널리시스 필드거든요. 자료동화라는 게 개념이 이제 관측을 이제 넣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손님이 많으시네. 좀 이해되나요? 이해가 좀 되나요? 강의실 한번 보러 와서 사진만 좀 찍고. 아, 네. 보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동화를 할 때 예를 들면 넣어주는 변수가 지표면의 온도, 뭐 지표면의 습도 이런 거라고 칩시다. 근데 그것만 넣어주면은 사실 500헥토파의 지오포텐셜 하이트는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냥 폴캐스트 필드랑. 그러니까 그걸 넣어준 상태로 모델을 돌려서 00시 자료를 만들면 그게 리어널리시스 자료거든요. 그런 개선이 되니까.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좀 백그라운드. 이거는 사실 워프랑은 상관없는 건데 제가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이제 워프에 대해서 들어갑시다.
워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워프 프리프로세싱 시스템 WPS 그리고 워프 본체 이게 있는데 사실 프리프로세싱 시스템 이거는 모델이라고 하기는 모델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아니에요. 모델은 이제 진짜 워프 본체는 이 부분이고 근데 그 전에 프리프로세싱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워프 WPS는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지오그리드, 언그리드, 맥그리드.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이 세 명은 조금 잘 알 테니까 우진이한테 설명하는 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지오그리드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RCM은 도메인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메인 결정하고 그 다음에 모델이라는 게 대기 상태만 모의하는 게 아니라 지형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지형 데이터를 이제 모델 그리드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모델에서 쓸 수 있게 지형 데이터, 뭐 토양 사용 랜드 유즈나 뭐 토포그래피나 뭐 경사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처음에 워프를 쓸 때는 이런 것들이 모델에서 사용하는 형식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걸 이제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변환해 주는 거죠. 지오 뭔가 지형에 관련된 것 같은 느낌. 지형에 관련된 거고 언그립은 기상 자료를 이제 지오그리드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인코딩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동영상도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막 MP3 같은 거나 전자사전 쓸 때 막 AVI 같은 거 잘 안 들어가서 막 인코딩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워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이 그립 데이터를 바꿔주는. 그럼 그립 데이터가 뭐냐? 그러니까 전 세계 기상기구 WMO에서 정한 기상 자료는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정해진 그런 형식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게 그립 데이터인데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아까 말했던 바운더리 데이터나 이니셜 데이터 같은 거는 그립 데이터로 나와요. 우리한테 제공을 할 때. 근데 이거를 워프에서 읽을 수 있게 편하게 바꿔주는 과정이 이제 언그립 과정이고 맥그리드는 이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지형이랑 기상 정보를 합쳐주는 과정. 이게 맥그리드. 그래서 이제 그 WPS를 하려면은 이런 옵션을 설정해 주는 게 필요한데 이거 같이 해봐야 되는데 지금 컴퓨터로 할 수 있죠, 나도. 여기 있나? 있을걸? 터미널 있나? 이건 있는데. 있다.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저거? 여기에 이제 워프 아무 폴더나 들어가서 WPS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맞죠? 다들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죠? WPS 폴더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진이가 다 되면 말해주면 될 것 같아요. 워프를 안 깔았구나, 우진이는. 참, 워프 안 깔았지 아직. 안 깔아. 그러면은 이 경로로 들어올래? DHUN 워프 3.9.1 WPS. 근데 들어가죠? 응. 여기서 이거 들어가. 이거 들어간 거 있지? 9.2? 난 다운이 덜 됐나 봐. 하다가 지금 하는 게 나도 근데 그럼 너도 내 경로로 들어올래? 난 들어왔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네임리스트라는 여기 이제 namelist.wps라는 문서가 있는데 이제 워프를 구동하려면 이게 굉장히 설정이 필요한 파일인데 이걸 한번 우리가 설정을 해볼게요. 네임리스트 뭐야? namelist.wps 네임리스트까지 치고 탭 누르면 자동 완성이 돼요. 하고 엔터 딱 치면 이제 이게 네임리스트 파일인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 화면 보면서 봐요. 다들 띄웠나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중요한 것만 이제 설명을 할게요. 내가 뒤에다가
들어왔으면 이제 거기 화면에 보면은 맥스 돔이라는 게 보여요. 맞죠? 그게 지금 뭘로 되어 있나요? 2, 3으로 되어 있고 그럼 뭐 워프 돌려본 사람은 다 되겠는데 이게 뭐냐면은 도메인의 개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메인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할 건데 아까 그 GCM 안에 이제 RCM은 한정된 리미티드 에어리어를 설정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안에 또 만들 수가 있어요. RCM 또 만들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크게 하나 있고 안에 2개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개수를 설정해 주는 그 투면은 도메인이 큰 게 하나 있고 안에 또 하나 있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을 안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워프를 돌리실 때 이거를 아예 보고 참고를 하면 돼서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할게요. 그리고 이 스타트 데이트랑 엔드 데이트는 이거 괜히 티라고 그랬네. 이거 보고 하면 되는데 그 모의할 시간, 시작 시간이랑 끝날 시간이고 이 인터벌 세컨드는 아까 바운더리 데이터가 제가 설명할 때 6시간마다 들어올 수 있다 했잖아요. GCM의 바운더리 데이터를 그 간격이 몇이냐 이거를 지정해 주는 건데 초단이라서 지금 21,600으로 되는 거죠. 606시간이고 3,600에 21,600이 그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그 수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 이 네 줄입니다. 이 namelist.wps 보면은 여러분 파일에서도 보시면은 열이 이렇게 3개나 2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열은 도메인 1에 대한 옵션을 수정하는 거고 두 번째 열은 이제 도메인 2에 대한 옵션을 설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4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도메인을 여러 개 쓴다고 가정을 할 때 아니 여러 개가 아니어도 되겠다. 그냥 이게 지구고 도메인을 내가 여기다가 한다고 했을 때 이 도메인을 우리가 마우스로 막 이렇게 드래그해서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워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일이 다 좌표를 입력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도메인이 이렇게 2개다 하면은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좌표 그리드 좌표 이게 이제 104,88이다 뭐 이런 느낌이고 이제 1,1은 이제 이게 시작하는 이 부분 여기가 이제 1,1이 되겠죠. 여기가 1,1이라고 가정을 할 때 여기는 이제 104,88이다. 그래서 이제 도메인 위치를 설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2개가 그리고 이 밑에 2개 부분은 이 도메인의 크기를 결정해요. 크기를 결정하는 게 2가지 팩터가 있는데 하나는 이 그리드의 크기 이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그랬지만 모델은 이렇게 그리드 격자를 사용해서 모의를 하거든요. 이게 수많은 그리드가 있어가지고 이 그리드별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모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근데 그럼 이 도메인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2가지 팩터가 첫 번째는 이 한 격자의 크기, 그러니까 이 간격 뭐 2km, 여기가 2km. 이게 첫 번째 팩터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 그리드의 개수. 그러니까 그리드의 개수가 많으면 도메인이 커지고 그리드의 크기가 커지면 또 도메인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드의 개수를 정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도메인은 이게 여기에서 이제 네모 상자가 작은 게 220개 있다. 여기도 220개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작은 그리드 하나가 2km 곱하기 2km다 이러면 이 도메인의 전체 크기는 440km 곱하기 440km죠. 오케이. 그리고 네. 너무 높다. 이거 2개가 이제 방금 설명했던 XY 격자의 크기인데 사실은 이게 중요해요. 그 크기도 물론 도메인 개수도 그리드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그리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왜냐면은 이 그리드의 크기라는 게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던 화질이거든요. 얼마나 고해상도냐 저해상도냐 해상도를 결정해주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상도 내가 보통은 이래요. 실험을 할 때 뭐 커버하고 싶은 영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반도를 커버하고 싶다 영역을. 그럼 일단 도메인 크기는 무조건 한반도로 정해져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설정하는 거가 해상도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5km로 나는 한반도를 모의한다. 이러면은 5km짜리가 예를 들어서 100개 이런데 내가 이걸 5km가 아니라 좀 더 고해상도로 1km로 모의하고 싶다. 그러면 1km짜리
500개가 있어요, 그렇죠? 2,500개. 아, 2,500개인가? 아, 네, 그렇죠. 2D로 봤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웬만하면 실험을 할 때 다 영역을 결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이 도메인, 그 해상도를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 왜 중요하냐면 참 이 얘기를 안 해요. 해상도라는 게 결국에는 컴퓨터 리소스랑 연관이 되거든요. 내가 왜 이 자꾸 한반도 이 얘기를 했냐면은 똑같은 영역을 모의할 때 내가 고해상도로 모의하려면은 그리드 개수가 제곱배로 늘어져요. 아까 태우가 말했듯이 500개가 아니라 2,500개라고 말했듯이 두 배가 아니라 4배의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해상도를 2배로 올리면 똑같은 도메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서 이 해상도를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이 득과 실이 있거든요. 해상도가 좋으면 좀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만 대신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모의를 하려면은 이걸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 교수님한테 여쭤봅니다. 교수님, 해상도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상도는 몇 킬로 정도가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러고 이 밑에 이제 렌롱 이런 게 써 있는 거는 이제 도메인 중심의 위경도를 설정하는 건데 아까 이제 이 큰 도메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메인의 위치는 여기 몇 콤마 몇으로 결정하는데 여기 무조건 1,1이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의 위치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여러분 그 말이 이제 여기서 결정이 되겠죠. 렐롱 이 도메인 중심의 렐롱을 설정해 주는 거고 이것도 이제 도메인 어떻게 설정하는 이것도 교수님한테 말하면 됩니다. 교수님이 제 때는 이제 교수님이 다 설정을 해주셨어요. 이제 제가 대충 해서 이 정도가 모의가 좋을 것 같다 하고 교수님한테 갖다 드리면 아 너가 너무 좀 왼쪽으로 간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좀 이동하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이제 교수님이 막 옮겨주시고 그랬는데 요새도 그렇게 해주실지 모르겠네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추루를 했습니다. 네? 추루를 했습니다. 추루? 트루렛. 아 트루렛이요. 아 이거가 사실 저는 넘어가고 싶은 설명이었는데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워프가 모의할 때 기본적으로 지구를 어떻게 모의하지? 그 막 램버트나 혹시 그런 거 알죠? 지구 투사법 같은데 램버트 컨포멀이나 메르카토스? 뭐였지? 저기 아 네. 그렇죠. 하여튼 메르카토르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런 투사법에 따라서 트루 레티튜드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게 이제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 자세한 건 이제 교수님의 수치의 수업을 들으면 알 수 있는데 하여튼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찾아보면 돼요. 이 투영법마다 트루렛이 존재를 하고 그게 어느 지역을 모의하느냐에 따라서 트루렛이 달라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서 지금 넘어가고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이걸 내가 제대로 했는지 메모장으로 솔직히 이렇게 끄적끄적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모델 모의했는데 갑자기 막 나는 한반도 모의하려고 했는데 막 아프리카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플롯그리드라는 유틸리티가 워프의 기본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임리스트.wps만 수정을 하면은 플롯그리드로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예시인데 이거는 지금 도메인이 몇 개 있는 거죠? 두 개 있죠. 네, 2개를 한 거고 이제 도메인 1은 한반도고 도메인 2는 울산을 잡은 건데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실습할 때 이거 그냥 그대로 읽고 하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것까지 다 해서 내가 교수님한테 검사도 맡았다. 이건 제대로 설정이 다 됐다. 이러면 이제 지오그리드.exe 하고 딱 엔터를 친다. 이러면은 지오그리드가 아까 무슨 역할이라고 했죠? 지형 자료를 만드는 거라고 했죠? 이 도메인 그대로 지형 자료가 쭉 만들어집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아우씨 잠깐만요. 지오그리드에서 나온 거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와우, 이거 켜야 되는데 디스플레이 그걸 안 깔았구나. 죄송합니다, 못 보여드릴 것 같네요. 까비. 그리고 넥스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할게요. 아까 도메인을 넥스 도메인을 2개, 3개 설정할 수 있다고 했죠. 왜 도메인을 뭐하러 6개를 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울산을 모의하고 싶으면은 그냥 울산에만 조그맣게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아까 굳이 플로그리드 할 때 그런 것처럼 왜 도메인 1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도메인 2를 이렇게 했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 왜 네스팅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메인 1, 도메인 안 보이지 마우스. 이게 도메인 1, 이게 도메인 2, 이게 도메인 3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RCM은 GCM의 경계 조건을 이렇게 받아와요. 다 이 경계에서 받아와서 이제 경계로부터 받은 저화질의 자료들을 이 안에서부터는 고화질로 이렇게 모의를 하고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네스팅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도면을 하나 더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네스팅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고해상도를 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더 좋은,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더 고해상도니까 이 경계 자료로 받는 거예요. 똑같이 GCM이 RCM을 마치 받는 것처럼 저해상도의 그런 모의된 RCM 결과를 여기서 좀 더 고해상도로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기부터 또 더 고해상도로 받고, 그렇게 해서 내 타겟 지역을 모의를 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경계 조건 자료를 받을 때 경계 자료랑 안에서 모의하려고 하는 이 모의 대상이랑,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안에 없고 큰 하나 도메인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여기가 GCM 자료로 들어오는 데고,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GCM 자료 해상도가 25kg야. 근데 나는 여기 1kg로 했어. 그럼 25배 차이가 나잖아요, 해상도가. 근데 그러면은 모의를 할 때 잘 안 돼요. 해상도 차이가 어느 정도 조금 덜 나야 돼요.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들어오는 자료들이. 어느 정도? 보통은 5분의 1? 아니다, 잠깐만. 내가 0.25 해상도로 5분의 1? 5분의 1 정도 돼요.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잡아요. 경계 조건과 그 차이를.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뭘로 했죠? 3분의 1로 했네. 45, 15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GCM 자료들이 일반적으로는 거의 100kg 정도 돼요. 100kg가 있고, 좋은 거는 이제 0.25kg짜리 GCM 바운더리 데이터도 있고, 이제 좀 안 좋은 건 250kg 해상도짜리도 있고. 그런 거는 이제 그러면은 첫 번째 도메인 해상도를 예를 들어서 250kg라고 하면 50kg나 뭐 80kg 이 정도로 하고 점점 내려와야겠죠. 그날이 이만이고. 네, 그리고 투웨이, 이게 이제 지금 내가 설명한 게 원웨이 네스팅 방식인데, 투웨이 네스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여기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계산한 거를 여기에도 다시 주는 거예요. 그게 투웨이 네스팅인데, 이러면은 이제 좀 더 모의가 잘 되는데, 저도 이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지식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서로 이제 교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더 좋대요. 그게 투웨이 네스팅이에요. 그 다음에 언그립은 아까 말했듯이 기상자료 해상도가 아니라 형식을 워프가 읽기 편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의 도메인이랑 상관이 없겠죠. 왜냐면 그냥 파일의 형식을 그립에서 이제 워프가 이렇게 읽기 쉽게 바꿔주는, 그냥 확장자를 바꿔주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고, 저 그립 데이터는 이제 별의별 변수가 다 들어있거든요. 뭐 진짜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워프는 그렇게까지 필요 없고 UVTQ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바꿔주는 거고. 근데 그립 데이터도 형식만 같지 기관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코드라든지 안에 들어있는 변수의 이름이나 그런 게 다 다르겠죠. 일본에서 만든 거랑 유럽에서 만든 거랑 다 통일하면 좋겠지만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맞춰주냐 하면은 워프 이제 WPS 폴더 안에 V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V테이블 폴더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V테이블이 뭐 예를 들면은 NSEP2 이건 이제 NSEP 리어널리시스 데이터를 위한 V테이블이고, 뭐 NSEP GFS 이건 GFS, 또 LI인터링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모의할 때 무슨 자료를 이니셜 바운더리 데이터로 쓸지에 따라서 이 V테이블을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다음. 그래서 이 V테이블을 맞춰주고, 이게 그 얘기고요.
지금 다 같이 하는 뭔가 해서 원래 이게 제가 만들 때 이걸 보면서 다 같이 따라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그렇게는 안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어떻게 링크하는지 이런 거는 좀 생략을 할게요. 그냥 개념 위주로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nset gfs를 경계자로 사용할 때는 vtable.gfs 이걸 링크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립 데이터를 갖고 와서 언그립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립 파일들 이걸 링크된 모습이고 이제 이런 그립 파일들이 언그립을 하게 되면은 좀 바뀌어요. 파일 이름이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file.yyymtdh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게 언그립이고요. 마지막으로 맥그리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지오그리드도 했고 언그립도 했잖아요. 이걸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맥그리드 이거 다 했으면 맥그리드.exe 하면 그냥 돼요. 지금 맥그리드예요. 형 후처리잖아. 후처리. 리얼부터인가? 이제 맥그리드를 하면은 이제 그냥 맥그리드는 그냥 딱 엔터만 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프리 프로세싱이 이제 끝난 거예요. 아직 모델을 돌린 것도 아니에요. 이제 모델을 돌릴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거를 모델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6시간 경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까 말했던 그런 경계자예요. 이제 여기 이거 매뉴얼이라서 써놨는데 혹시 더 필요하면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됩니다. 이것도 내가 하는 거였나? 내가 하는 거 같은데. 이거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워프 모델은 아까 WPS는 지오그리드, 언그립, 맥그리드가 있었잖아요. 워프는 2개가 있어요. 리얼, 워프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사실상 진짜 모델은 여기서도 워프.exe이고 이 리얼도 사실은 프리프로세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리얼도 아까 맥그리드 이게 그 경계 자료들이 쭉 나왔잖아요. 이거를 합쳐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리얼.exe를 돌리면은 이제 이거는 사실 신경 안 써도 이 2개의 파일이 나오거든요. 이제 워프 인풋이 이니셜 컨디션 나오고 워프 바디가 워프 바운더리가 이제 바운더리 이 2개 파일이 필요해요. 이 워프.exe를 돌리려면 이걸 만들어주는 게 리얼이고 이제 이걸 사용해서 적분을 하는 게 워프.exe입니다. 그래서 워프를 돌리려면 또 네임리스트를 또 해야 되는데 WPS랑 다 비슷한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건 다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리스타트 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돌리다가 만약에 정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돌리지 않게 방지하기 위한 이제 중간중간에 파일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말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타임스텝이에요. 타임스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야겠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진짜 쉽게 설명을 하면은 여기에 있고 얘가 이게 지금 뭐 공인데 이게 공이에요. 공인데 얘가 이쪽 방향으로 뭐 3km/s 하는 이 변화율이 있다고 할 때 이 변화율이 시간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10초 뒤에 얘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다 10초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초 뒤에 여기 있겠죠? 이게 30km 맞죠? 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1초마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초 뒤에 여기 있고 1초 뒤에 얘의 변화를 알면은 또 1초 뒤에 얘가 올라갈지 알고 또 1초 뒤에 얘가 올라갈지 알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변화율이 맨날 바뀐다고 치면은 맞죠? 1초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타임 스텝이에요. 좀 이해되려나? 계산을 할 때 몇 번 얼마만큼의 시간 간격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가 이게 타임 스텝입니다. 그래서 타임 스텝이 짧으면 짧을수록 정확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선생님 그럼 타임 스텝을 0.5초로 하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면은 모델이 터져요. 이거 나중에 이제 수업에 배우는데 날씨 분석 때 조금 배우지 나중에 타임 스텝. 아니요. CFL 컨디션 안 배우나? 네.
방배우냐? 네. 그보다 1번 작은 네? 무슨 우진이 뭐야? CFL 건. 아 그건 배웠나 우진이. 아 그게 미분 방정식 같은 거 풀 때 보면은 이게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너무 계산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타임 스텝이 짧으면은. 그래서 얘가 이상해져요. 오버플로우 같은 느낌으로 약간 이상해지는데 나중에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건 조금 복잡해서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임 스텝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데 이게 우리 꼴이기도 하고 모델러들의 타임 스텝을 줄이는 게 타임 스텝을 아무리 줄여도 터지지 않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연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모델이 터져요. 타임 스텝이. 그리고 그게 이론적으로 정해진 그 타임 스텝의 범위가 있어요. 그게 이제 CFL 컨디션인데 그게 뭐랑 연관이 있냐? 그러면은 이 타임 스텝을 내가 정해진 리미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랑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그리드의 크기랑 연관이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예를 들어서 그리드 크기가 3km다. 이러면은 타임 스텝은 뭐 90초 이내가 돼야 되고 이런 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15km다. 이러면은 타임 스텝은 몇 초 이내가 돼야 되고. 이내 이상이야지. 아 이상. 그렇죠. 이상이죠. 아 네. 그래. 여기 써있네. 5 곱하기 dx 정도가 적당한데 이것도 5 곱하기 dx도 사실 그 어떤 얘가 계산 알고리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뭐 좋은 거는 3 곱하기 dx인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뭐 7 dx인 경우도 있고 이건 다른데 워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에서 5를 곱해요. 프라임 이제 수평의 3도에다가 이제 180이니까 5가 치면은 36kg 좀 3.36kg 맞나? 그러겠죠? 도메인 1의 크기가 36kg였나 보네요. 그럼 36 바이 36인 거예요. 뭐가요? 도메인 크기가. 아니 그리드의 크기가 한 그리드의 크기가 그렇죠. 가로 36.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그리드는 정사각형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 타임 스텝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모델을 돌릴 때 가장 많이 이제 수정하는 게 아까 그 도메인이랑 이건데 모델이 터졌다 하면 일단 첫 번째로 이거를 먼저 늘려 보시는 게 그러면 돌아가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럽니다. 터지면 어떻게 나? 터지면 다시 돌려야 돼요. 타임 스텝을 늘려서 늘려야 안정적이어지고. 터진다는 게 런하다가 에러가 뜬다는 거. 그렇죠. 모델이 런하다가 갑자기 예를 들면은 내가 한 달치 런을 하는데 3분 만에 끊겨 막 이래. 그러면은 로그가 다 뜨거든요. 워프가. 그럼 보면은 이제 뭐 CFL 에러라든지 아니면 아예 그런 로그도 안 뜨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타임 스텝을 좀 늘려. 그때 돌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뭐 오타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닐 때, 오리무중일 때 그러더라고요. 타임 스텝이 되게 중요한 거고 이거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은 마찬가지로 교수님이 수치예보 수업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날씨 분석 때도 배우는데 이번에 진도를 거기까지 못 나가셨나요?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뒤에 막 그 스토캐스틱, 폴캐스틱 이런 거 배웠었어요. 날씨 분석도. 그 부분에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시험에도 나왔는데? 아 타임 스텝은 안 나왔는데 그 센터드인 타임 그런 거 할 그거는 때 배웠는데. 아 그때 이건 안 나오나 보다. 헷갈렸다. 그럼 대학원 수업에 나옵니다 사실. 1학년 학생들. 아 맞아. 대학원 관심 있으면 대학원 수업 들으라고 하셨어. 아 진짜? 1학년 학생들은 사실 좀 웃긴데 이거 가르치고 있는 게. 오케이. 근데 뭐 약간 느낌은 오나요? 1학년 학생들? 아 들었었던 거니까 심지어. 그때 경민이가 잘 설명해 주던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로 하면은 모수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두 명한테는 그때 살짝 알려줬었는데 그 논문 읽으면서 스킴 기억나요? 연세대학교 얘기하면서 우리 한국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발견하신 거 있다. 기억나죠? 그건데 그러니까 사실 모델이 아무리 좋아도 막 1km인데 1km면은 사실 여기서 기숙사까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기상현상이 같게 모이된다는 건데 그 안에서도 다른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 굉장히 미세하고 그리드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라지 스케일 필드에 영향을 주기도 한단 말이죠. 대표적으로는 뭐 컨벡션이나 뭐 레디에이션 같은 거가 있는데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모수화라는 걸 합니다. 이것도 진짜 어려운 개념인데 저도 아직 잘 모르는데 여기서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요. 그러니까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게임을 하는데 한 손검 있고 두 손검 있고 활 쓸 수 있고 뭐 방패도 들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워프 모델을 할 때 우리가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와우 여기 있네요. 있는지도 몰랐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내용이 내가 아까 말로 설명한 내용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스킴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 들어가는 게 이제 마이크로 피직스, 레디에이션, 랜드 서페이스, 뭐 큐뮬러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걸 봅시다. 플래네터리 바운더리 레이어 스킨 이 옵션이 있는데 여기 YSU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한 가지 옵션이에요. 근데 뭐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뭐 예를 들면 뭐 GHUN 스킨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수도 없이 많아요. 이걸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연구인데 이제 그 개발되어 있는 어떤 스킨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스킨들마다 다 그러니까 이걸 스킨이라고 하는데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하는 이런 옵션들을 스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WSM 이걸로 설명하기 편해요. WSM3가 있고 WSM6가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WDM도 있고 뭐 그것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뭘로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모이되는 결과가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그때도 내가 이 ISE 학생들한테 설명해 줬었는데 WSM3 같은 거는 뭐냐면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적이 종류가 3가지다라고 가정하는 거고 WSM6는 6가지다라고 가정하는 거고 뭐 RRTMG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들어오는 쇼데이브 레디에이션 같은 게 이제 들어올 때 그것들이 흡수율이나 반수율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다 이제 그런 걸 일일이 다 결정해주는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 옵션을 어떻게 바꿨을 때 모의가 더 잘 된다 이게 연구예요. 예를 들면 진영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진영이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뭐냐면은 이 WSM3 이 마이크로 피직스 스킴을 뭘로 바꿨을 때 태풍이 더 잘 경로가 정확한가 이게 연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되게 중요한 프로세스고 그래서 그러면은 뭘 선택해야 되냐? 내가 연구를 하고 싶고 지금 당신들이 이제 숙제로 워프를 모의해야 되거든요. 그럼 뭘 선택을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는 일단 첫 번째는 교수님한테 물어본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선행 연구들을 찾아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선행 연구에서 어떤 스킴을 사용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대체를 가장 제대로 하려면은 이 모든 스킴을 다 이해해서 얘는 어떤 사이언스한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하는구나. 그럼 내 연구에는 이게 좋겠구나 하고 선택하는 게 맞는데 솔직히 다 이해 못하거든요. 난 이해 못했거든요. 그래서 선행 연구를 살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뭐가 뭐에 좋은지 그냥 대충만 아는 거지. 그렇습니다. 피직스 스킴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있어요. 모든 수치 모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피직스 선택한 네임리스트에서 다 이렇게 뭐 여기 보면은 0번, 1번 이거 보지 마. 이거 이게 MP 피직스가 아까 말했던 마이크로 피직스 스킴이거든요. 그럼 이거 8번 딱 내가 여기 8번이라 쓰면 톰슨이고 뭐 1번이라 쓰면 WSM이고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설정을 한성건 들고 양성건 들듯이 그렇고 나머지는 이제 설정도 다 했다. 그럼 이제 리얼은 아까 말했죠. 이것도 거의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워프 인풋, 워프 바운더리 파일이 생기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까지 다 만든 다음에 워프.exe를 실행을 하면은 모델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터미널에다가 워프.exe 하고 엔터를 치면은 돌아가긴 하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필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MPI런 그러니까 병렬 컴퓨팅을 사용해서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슈퍼컴퓨터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 지금 타이푼 서버가 있는 이유도 그거가 큰데, 그러니까 그냥 지금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요새 PC방에 CPU가 쿼드인가? 요새 막 8개도 나오고 하여튼 CPU가 한 4개 정도 있잖아요. 4개라고 치면. 근데 그 4개가 다 일을 해도 엄청 오래 걸려요. 이걸 계산하는데. 그래서 지금 타이푼의 CPU가 타이푼이 사실은 쌍둥이가 5개가 있는데 5개 다 타이푼이 있고 하나마다 CPU가 32개씩 있어요. 근데 보통 이거 모의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노드 2개를 쓴다 이러면은 CPU 64개를 쓰는 거예요. 계산할 때.
그렇게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인 거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쉘을 짜서 그거를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생각하겠습니다. 나중에 물어보세요. 아 여기 있네. 이거 보면 됩니다. 아 타입은 6개 있구나. 너도 5개인 줄 알았네. 6개가 있고 32개가 있고 이건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 해서 큐서브를 했다. 그래서 넣으면은 이제 돌아가는데 막 그걸 돌아가고 있는 거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qstem-a를 터미널에 입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창이 떠요. 보면은 내가 이거 만들 당시에 왜 민규 형 이거 민규 형 부분인가? 아씨 민규 부분인 것 같은데? 아씨 민규 형 아이디야. 자 안돼. 아씨 그냥 할게요 그냥. 그래서 qstem-a를 치면은 이제 지금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모델을 쓰고 있는지 여기 딱 나와요. 보면은 이제 타이푼에서 노드 2개를 사용해서 진영이가 모델을 돌리고 있네요. 얼마나 돌았냐? 24시간 50분 동안 모델을 돌리고 있었네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심심할 때 여러분도 qstem-a 쳐보세요. 그럼 누가 실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했듯이 노드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0번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노드라서 쓰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노드가 5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 한 번 실험할 때 보면 진영이가 2개에서 4개 쓰고 있죠. 자리가 되게 모자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실험할 때 누가 쓰고 있는지 자리를 잘 파악해서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고 질문 혹시 있나요? 중간중간에 하긴 했는데 지금 qstem-a 쳐봤어요? 누가 돌리고 있어요? 혜린이 경민. 아 경민이는 이제 좀 많이 돌려야 되고 혜린이는 왜 돌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둘이 열심히 동기끼리 일을 열심히 하고 있네요. 질문 있나요? 아 너무 오래 했다.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민경을 봅시다. 해봐야지. 어? 해봐야지.